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가장 대표적인 논객이라고 생각하면 현 정부가 쏘아 올렸던 우리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의 동생 분으로 알고 있고요. 또 독일에서 공부하셨고, 근데 제가 한 선배 교수님을 꼭 집어서 이렇게 비판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분이 주장하는 건 조금 제가 생각할 때 문제적이다, 비판할 만하다 해서 제가 계속 글을 써왔고, 또 이 문화 막심에 대한 논의에서 한국 현장의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요. 현장 이야기를 할 때 이분에 대한 비판적인 논의를 빼는 건 의미가 없겠다 싶어서 제가 조금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교육이 가장 중요한 정치 교육이라고 주장을 하고요. 성정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교육이 가장 중요한 정치 교육이라는 말 자체가 뭘 의미하느냐 하면, 그렇지, 21세기 문화 막심에서 가장 중요한 아젠다는 성정치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성정치가, 그러니까 성소수자 운동이 결코 주변적인 운동이 아니라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성애 운동에 대한 연구가 결코 하루살이의 문제가 아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김누리 교수가 잘 이야기하고 있죠. 성교육이 가장 중요한 정치 교육이다. 이 PPT에도 보면 이제 비렐름 라이의 사진이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이트의 이론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제 김누리 교수님께 자꾸 이제 프로이트 이야기하는데, 제가 오스트리아에서 공부했거든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자체가 사실은 지금은 큰 영향력이 없는 그런 지금의 심리학의 주류는 뇌과학이라고 했죠. 뇌과학에 기반한 인지심리학이 주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21세기까지도 마치 프로이트가 정통적인 어떤 심리학의 주류인 것처럼 김누리 교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자체는 독일 낭만주의의 영향을 받은 굉장히 낭만주의적 심리학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독일적인 심리학이에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곧 푸코의 항원과 젠더의 종말이라는 책이 나올 건데, 거기에 제가 소개했으니까요. 그래서 프로이트가 대세가 아니다. 그리고 제 책에서 아마 포함시켰을 것 같은데, 독일 철학계에서는 아직도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은 established, 어떤 학문으로서 정립된, 수용된 학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독일 철학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나라에서는 프로이트가 마치 어떤 대세인 것처럼, 심리학의 어떤 주류인 것처럼, 물론 이제 프로이트의 영향력이 강해서 고전적인 학자로 남아있죠. 하지만 프로이트를 굉장히 유행을 많이 시킨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사실은 막시스트, 마르크스주의자들이, 특별히 이제 68 마르크스주의자들이 프로이트 막시즘의 이름으로 프로이트를 확 띄워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제 프로이트가, 학자들이 프로이트를 많이 언급하고, 김누리 교수도 별 비판적 의식 없이, 점검 없이 그냥 프로이트와 프로이트 막시즘을 지금 국내 주요 방송에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굉장히 좀 비판적입니다. 프로이트. 그래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의 초석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대해서 김누리 교수님께서도 재점검해 보셔야 된다. 그래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자체가 굉장히 취약한 기반 위에 세워진 그런 것이고, 프로이트 막심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 것은 제가 제 책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고, 아까 낯설게, 네, 대충 읽었습니다. 네, 낯설게.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조금 통속적으로 이야기하면 사회주의자들의 사유방식이 기본적으로 세상을 삐딱하게 보려는 거예요. 비틀어서 보려고 하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르게 보지 않고, 그러니까 반도덕주의적 관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정치 교육 이야기했듯이, 교육을 정치로 파악한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회주의적 사유입니다. 한나 아렌트가
이런 68 세대를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고, 한나 아렌트는 제가 적극 장려합니다. 한나 아렌트가 왜 중요하냐면 전체주의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보통 전체주의 그다음에 이 김누리 교수도 파시즘을 격파하기 위해서 소화성에 나중에 나오겠습니다. 제가 김누리 교수님을 비판하는 가장 주요한 논점 중에 하나가 이분이 이제 68이 우리나라 68 성혁명이 우리나라에도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68 세대를 독일에서는 소화성애적 안티파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파시즘을 격파하기 위해서 소화성애를 해야 된다 주장을 한 거예요. 제가 제 책에서 굉장히 여기 독일 녹색당의 그 소화성애 합법화 주장이나 자세하게 다뤘죠. 소화성애 문제를. 근데 김누리 교수님은 소화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화성애 문제가 결코 68 세대에게 있어서 아주 주변적인 흑역사, 그늘이 그림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중요한 정치 교육적인 기획이고 아젠다였어요. 그래서 68 세대 자체를 소화성애적 안티파라고 불려요. 안티파시즘, 나치즘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소화성애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에요. 이런 관념은 굉장히 독일적인 사유예요. 제가 최근에 그 미국에서 페미니즘 그다음에 여성 이론 그런 저널에서 이런 소화성애가 굉장히 독일적 역사고 독일적 사유라는 그런 논문 제목을 본 적이 있어요. 맞아요. 굉장히 독일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도 독일제고 소화성애를 정치 교육의 아젠다로 삼은 것도 독일 68의 굉장히 독일적인 것이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도 굉장히 독일적인 학문이에요. 굉장히 독일적이다라는 말은 여러분들 생각할 적에 제가 1강에서도 독일을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봤는데 제가 독일을 싫어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독일은 프로이센, 비스마르크 전까지는 굉장히 후진 국가였어요. 유럽에서 굉장히 초기부터 잘 나가던 나라가 어디였느냐 하면 네덜란드 그다음에 영국이에요. 프랑스의 위그노가 네덜란드와 영국 이런 데 가서 영국이 굉장히 앞서갔죠. 그러니까 뒤처졌던 후진 국가였던 이 독일은 영국을 바라볼 적에 르상티망의 정서로 계속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독일을 대표하는 지성이 누구냐? 괴테예요. 괴테. 저도 괴테 문화원에서 독일을 배웠는데 여러분들 괴테나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경쟁, 라이벌로 삼고 비판했던 사람이 누구냐? 영국의 누구죠? 뉴턴이에요. 뉴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헤겔도 뉴턴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봤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독일 사유, 독일 철학은 굉장히 반자연과학적, 영국이 굉장히 그 영국 경험론을 기초해서 자연과학적이고 의학적이고 과학적이고 이런 쪽으로 가니까 우리는 독자 노선을 걷겠다 이러면서 독일은 어떤 사유로 자꾸 기울어지고 경도되게 되느냐 하면 굉장히 관념론적이고 추상적이고 사변적인 그런 사유로 경도돼요. 그래서 헤겔이 독일 최초의 철학자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야콥 베메거든요. 야콥 베메가 야콥 베메가 굉장히 영지주의적 사유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독일 철학의 초기부터 영지주의적 차원이 강하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헤겔의 친구였던 쉘링은 아예 영지주의에 깊이 연구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를 들을 적에 영국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경험론 전통을 계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독일 사유와 독일 철학 전통은 사실은 플라톤 전통을 계승해요. 이까지는 제가 조금 주변 나갔는데 여하튼 한나 아렌트는 여러분들 이런 전체주의 사회주의를 이야기할 적에 그 나치즘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스탈린과 레닌과 스탈린의 어떤 좌파 국제사회주의도 전체주의로 파악해서 균형 있게 역사를 바라본 전체주의 연구가예요. 그래서 이 한나 아렌트가 68 좌파를 비판하면서 68 좌파가 교육을 정치의 도구로 삼는다는 걸 실달하게 비판해요. 그래서 이 정치 교육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문제적이지만은 그래서 이제 계속 교육계에 침투해서 그리고 보니까 또 교사들을 앞에 놓고 이 김누리 교수께서 계속 강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계가 어떻게 답변해야 되느냐? 저는 정치 교육이 좀 문제적 개념이지만은 그러면 우리는 이 문화 막시즘적인 정치 교육에 맞서서 기독교계에서도 정치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치 교육. 네. 우리는 이제 정치 교육이라는 말은 교육을 정치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범위 내에서 문화 막시즘적인 정치 교육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하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적 정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치적 각성 운동도 필요하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문화 막시즘, 지난 시간에 했죠. 해겔 막시즘, 지성주의 문화적 투쟁이다. 그래서 우리의 응전, 우리의 그것은 투박하면 안 돼요. 1차원적이지만, 그러니까 마르쿠스의 책 제목 1차원적인 인간이잖아요. 뭐 1차원적인 건 자기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다차원적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비판도 훨씬 더 지성적이고, 깊고, 세련되고, 형이상학적이고, 조금 더 진지한 그런 비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문화 막시즘이 이제 그런 걸 추구했다는 걸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고요. 해겔 막시즘 기억나시죠? 변정법적 지향과 전봉. 그러니까 변정법이라는 자 복습의 의미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문화 막시즘, 해겔 막시즘이라는 가장 이제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면 문화 막시즘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책들을 보면 딱 표시나요. 아도르노의 책 제목이 네가티브의 디알렉틱이거든요. 이것처럼. 그러니까 부정 변정법이에요. 이 사람들도 변정법을 여전히 변정법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몽의 변정법.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 보면 변정법을 비판을 해야 되는데 변정법을 이야기하면 그거 뭐 해겔이고 독일 철학이고 굉장히 깊은 사유가 아닌가 이런 잘못된 인식들이 있어요. 그걸 깨셔야 돼요. 변정법을 비판적으로 보셔야 된다. 쉽게 말하면 영국 버틀란드 러셀 같은 이 분석 철학자들은 특별히 이제 버틀란드 러셀 같은 경우는 해겔이 이야기했던 변정법을 굉장히 우습게 보고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변정법적 사유는 반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사유예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적이다라는 말은 본래 이제 논리학의 아버지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러니까 변정법적 사유로 하는 게 반논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논리. 부정주의적 사유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변정법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이것도 사실 헛소리예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태제가 있고 이 태제가 시간이 지나면 태제 속에서 안티태제가 필연적으로 생긴다. 그런 주장이잖아요. 근데 필연적으로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태제, 안티태제, 신태제 이것이 다시 무한 반복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런 사유에 대해서 영국 전통,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철학의 역사에서 보면 유럽 대륙 철학, 특별히 이제 독일 철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대륙 철학과 영국의 분석 철학이 굉장히 경쟁 관계고 대립 관계를 가지거든요. 최근에 개소리에 대하여라는 책을 쓴 해리 프랭크포트도 분석 철학자예요. 그러니까 영국 전통에서 볼 적에는 영국 전통은 이제 경험론에 기초해서 굉장히 과학적이고 과학 친화적인 그런 철학을 전개하거든요. 논리 실증주의. 그러니까 실증주의는 포지티비즘이에요. 그러니까 영국 전통은 실증주의, 포지티비즘을 추구한다 그러면 독일 전통은 뭘 추구해요? 네거티비즘, 부정주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사실은 변정법도 굉장히 부정주의적 사유예요. 그러니까 무엇의 방점이 놓여 있느냐 하면 태제보다는 안티태제예요. 안티테이제가 필연적으로 등장한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도 언젠가는 안티테이제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멸망할 거라고 주장을 했는데 해겔도 그렇고 해겔의 근거에서 칼막스가 이야기했는데 그 틀린 말이잖아요. 그래서 변정법을 더 이상 어떤 수문답처럼 굉장히 고차원적인 논리로
찬양하고 볼 게 아니에요. 사실은 변증법적은 변증법이라는 표현 자체는 이미 폐기되어 이론이에요. 역사 철학적으로 변증법에 의해서 역사가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칼막스 예언이 틀렸잖아요. 그래서 변증법을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하지 못하고요. 변증법을 굉장히 저는 뭐 변증법은 선문답 비슷한 거라 그렇게 봅니다. 변증법. 그래서 내적 모순에 천착하는 부정주의적 반논리적 변증법적 논리, 그리고 변증법적 논리는 반아리스토텔레스적이고, 그래서 문화의 지향 이런 표현을 마르쿠제가 썼는데, 그래서 이런 파르티잔 전술을 펼치는 사람들이 결국은 변증법적 전사 또는 이제 자기들 스스로 이제 바이러스 개념을 써요. 우리는 바이러스다. 쉽게 말하면 태제, 그 시스템 내부에 들어가서 우리 스스로가 변증법적 안티테제가 돼서 문화를 지향시켜 버리겠다. 지향이라는 말이 여러분들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고양시키고 해체시키고 그래서 어떤 제3의 것을 만들어낸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지향이라는 개념이 혁명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혁명을 외부에서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 침투해서 내부로부터 점차 안티테제와 바이러스가 되어서 변증법적 지향을 통해서 해체하면서 이제 그 사회주의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변증법적 지향은 혁명적인 전복, subversion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조금 더 깊게 설명할 수 있는데, 여하튼 변증법을 조금 더 깊게 사유해 보시라. 변증법적인 것은 사실은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바이러스가 처음에 어떤 기생충처럼 침투하지만은 결국은 그 주인을 결국은 죽이는 것처럼 그런 개념을, 바이러스라는 개념을 제가 보니까 뭐 사회주의자들 굉장히 악마화하는 것처럼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제가 쓰는 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가 바이러스 개념을 써요. 우리는 이제 쉽게 말하면 뭐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침투해서 내부로 들어가서 안티테제가 되어서 지향을 시켜버리겠다, 이런. 그래서 침투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침투 영역이 5가지라는 거 중요하고, 제가 교육을 특별히 중요시 여긴다는 거, 그 다음에 법조계에도 있는데요. 뭐 사법부 행동주의. 네, 이 정도 하고 제가 질문을 좀 받기로 했으니까요. 네, 아까 낯설게라는 개념, 맞습니다. 낯설게. 아까, 낯설게 보고 삐뚤어지게 보고, 뭐 이런 사유가 쉽게 말하면 사회주의의 어떤 계보학적, 그 다음에 고고학적 기원에 있는 영지주의, 초현실주의 이런 사유 때문에 그런 거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칼 막스가 이야기했던 소외, 엔트프렘둥,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사회주의 사상에서. 근데 이 그 사회주의 사상의 소외 개념도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하면 독일 낭만주의로부터 왔어요. 독일 낭만주의. 여러분들 독일 낭만주의는 뭐냐? 쉽게 말하면 괴테도 질풍노도의 시기, 스툼 und 드랑. 그러니까 일종의 사회주의는 사춘기적인 사유 맞아요. 괴테도 질풍노도의 시기에서 나중에 이제 약간 그 독일 낭만주의로부터 약간 벗어나서 약간 이제 중도로 넘어갔는데, 쉽게 말하면 독일 낭만주의가, 여러분 독일 낭만주의를 어떻게 보시면 되느냐면,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경험론에 기초해서 자연과학, 뭐 이런 물리학, 수학 이런 것들에 기초해서 산업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나갔고 대영 제국을 건설했고, 근데 후진국가였던 독일이 이걸 이제 끊임없이 지켜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질투적으로 상티망의 정수로서 바라보면서 사유도 이제 독자 노선을 걷는다고 하면서 점차 굉장히 추상적이고 관념론적이고 영지주의적이고 초현실주의적인 그런 사유로 조금 가죠. 맞아요. 그렇게 항상 여러분 독일 철학을 이해하시려면 그 라이벌인 영국을 빼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물론 이제 프랑스와의 관계도 중요한데 프랑스는 약간 중도적이에요. 프랑스 혁명도 제1기, 2기는 잔 록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이제 3기에 가서 로비스피에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장작 루소의 전통을 영향을 많이 받아서 나중에 자쿠뱅당이 굉장히 폭력적인
단두대도 만들어내고 그러잖아요. 프랑스는 데카르트도 프랑스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코기또 이러면서 굉장히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수학자예요. 데카르트도. 그다음에 파스칼도 수학자예요. 근데 이 독일 전통에서는 수학자들, 위대한 수학자들이 많이 없었고요. 수학을 싫어했어요. 수학을 가장 싫어한 대표적인 사람이 하이데거예요. 이 독일 사람들이 수학, 그다음에 물리학, 그러니까 이건 영국적 전통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사회주의는 독일에서 완성되었고 독일제라고 보시면 틀림없는데 이것은 영국과의 관계에서 나왔다는 것을 반드시 보셔야 된다. 그런 것이고, 영국은 산업혁명을 일으켰는데 독일은 무슨 혁명을 일으켰어요? 독일이 일으킨 건 물론 이제 사회주의 혁명을 나중에 일으켰지만은 산업혁명, 그 영국에서 산업혁명을 일으키니까 독일은 뭘 일으켜버렸느냐 하면 낭만주의 혁명을 일으켜봤어요. 낭만주의 혁명. 그게 독일 낭만주의입니다. 그게 영국과의 관계에서 나온 것이고요. 이런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이제 그 이사야 버린이라는 구소련 출신의 영국에서 활동한 이사야 버린이라는 자유주의 사상의 대가죠. 이 이사야 버린이 이제 독일 낭만주의 연구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그 라이프니츠 빼놓고는 독일 철학자들은 거의 이제 낭만주의적 계열이다 이렇게 비판하죠. 그래서 독일은 영국의 산업혁명에 경쟁하는 낭만주의 혁명을 일으킨 국가예요. 낭만혁명. 사회주의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낭만주의 맞고요. 낭만주의의 후예들이다. 그래서 추상적인 달빛, 낭만적이 맞잖아요. 추상적이고 사변적이에요. 구체적 대안을 제시 못하고요. 제 질문은 뭐냐. 그럼 21세기는 좌파들도 4차 산업혁명의 세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맞아요. 21세기는 4차 산업혁명의 세기지 4차 낭만혁명의 세기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20세기 사회주의 실험은 20세기 100년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회주의, 자본주의 논쟁 하지 말자. 21세기. 사회주의가 대안적인 자본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결코 될 수가 없다고 보고, 다만 자본주의가 완벽한 시스템은 아니기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어떤 불만주의로서 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은 자본주의를 대체할 만한 그 정치 체제, 경제 체제가 되었으면 100년 동안 성공했겠죠. 1차도 실패하고 2차도 실패하고 소련도 무너지고 동유럽도 무너지고 중국도 다 자본주의를 채택했잖아요. 붉은 자본주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철학자들이 추상적으로 사변적으로 공산주의 아직도 이야기하고 지적도 공산주의 이야기하고 21세기 공산주의. 저는 그거 그냥 사변이라고 봐요. 대안 없는 그냥 일종의 불만주의적 대안이라고 봅니다. 네, 좌파 포퓰리즘, 트럼피즘이라고 우파 포퓰리즘이 있고 좌파 포퓰리즘이 있는데 우리 이재명 지사의 조금 복지 포퓰리즘도 이런 것에 조금 속할 수 있지만은 본래 이제 샹탈 무페가 이야기하는 좌파 포퓰리즘은 선명한 당파성, 선명한 노선, 투쟁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성 좌파로 돌아선 거예요. 이런 걸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하고요. 네, 그 정도. 그 다음에 디오니소스가 대충 68이나 포스트 모더니즘, 여러분들 포스트 모더니즘은 니체주의고 루소주의인데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기본적인 흐르는 사유는 사실은 디오니소스적인 코드 맞아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과 기독교의 관계는 그렇게 좋지 않고요. 반기독교적 정서가 강한 거 맞고요. 그래서 일부 기독교 좌파에서 포스트 모던 기독교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더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현대 이런 특별히 디오니소스적 사유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지금 성담론들, 넘쳐나는 성담론의 기본적인 코드는 디오니소스적 코드가 깔려 있는 거 맞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이 정도 하고 1강 마치고 10분 쉬었다가 또 2강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